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벌써 영화산업과 마케팅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7강까지는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화산업과 영화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수용자의 개념이랄지 문화상품의 소비 패턴, 그리고 스크린 독과점 문제라든지 한류를 비롯한 관광 진흥 효과와 관련된 이 영화 산업의 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옆에 계신 분은 현재 충남대 강사를 맡고 계신 정준희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관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허진 박사님이십니다. 자, 간단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두 분 전문가께서는 과연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단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소비자 혹은 대중이란 개념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데요. 현대사회의 수용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용자의 적극성 혹은 능동성이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수용자, 대중, 공중 혹은 여러 가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개념들이 과연 우리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준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수용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수용자 개념은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관객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수용자라는 개념이 사용되긴 했었는데요. 이 수용자라는 개념은 그 기존에 사용했던 개념, 예를 들면 시청자라든가 청취자 또는 독자 또는 이제 구독자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매체에 대한 개념에 연관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왜 이 수용자라는 개념이 굳이 이제 새롭게 사용돼야 됐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매체는 그 매체의 내용물에 대한 어떤 대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매체의 내용물이 도달해야 되는 이제 최종적인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체의 내용이 생산되고 나서 어떠한 특정한 종류의 이제 대상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따라서 그 매체별로 특이한 종류의 수용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청자라고 하는 개념은 주로 이제 청각과 시각이 이제 필요한 그런데 텔레비전 같은 매체에 필요한 개념이었겠고요. 좀 더 이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연극에 있어서는 또는 오페라 같은 데 있어서는 관객 개념, 그다음에 책 같은 데서는 독자 개념 같은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개별적인 독자나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를 수 있는 개념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서 탄생된 것이 수용자라는 개념입니다.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말 그 자체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미디어 생산물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어떤 집단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수용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용자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집합체적인 개념이 되겠죠. 단순한 어떤 하나하나의 개인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그런 집단으로서 집합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합적인 개념을 어떤 관점에서 잘라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이해 틀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용자라는 집단을 공중으로 볼 것이냐 대중으로 볼 것이냐 혹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시민이나 소비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중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면 그 공중이라는 개념은 단지 어떤 집합적인 그런 개념으로서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해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지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대중이라고 만약에 표현하게 되면요. 이 대중은 어떤 덩어리 같은 개념에 좀 더 가까운데요. 우리가 이제 대중사회나 대중매체 그런 식의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대중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공중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익명적이고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비판적이지 못한 어떤 집단들을 의미하는 그런 식의 의미론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을 공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중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어떤 분할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용자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의미적 차이들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문화상품 혹은 영화상품을 구입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상대자로서의 소비자라는 개념을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학과 허진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정준희 박사께서 수용자의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보는 관광산업과 영화산업의 입장에서의 수용자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생산자의 최종 목적지가, 즉 소비자로 얘기한다면 과거의 1차적인 어떤 생산에 대한 소비자, 즉 영화 관람을 통한 어떤 관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소비자로 봤었는데요. 지금은 현재에 있어서 지금은 1차적인 생산과 함께 부수적인 어떤 요소들, 즉 다시 말하면 영화 상품과 여러 가지 영화 상품에서 나타난 관광 상품을 통틀어서 하는 복합적인 어떤 그런 기능들을 소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한 상품을 소비하는 데 그치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 방식의 수동적인 개념의 소비자가 아니라 여러 상품을 관광상품과 영화상품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복잡다단한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다음 주제로 우리가 연결이 되겠는데요. 사실 다음 주제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일단 이 수용자라는 개념 그리고 여러 다른 의미로 여러 다른 또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 수용자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다시금 강조를 드리지만 현대사회 혹은 현대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도 연결되는 수용자의 적극성, 능동성, 선택의 폭의 확대 등이 아닌가라는 말을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문화상품의 소비 패턴이라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첫 번째 주제 끝부분에서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었던 이런 복합적인 소비 형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현대사회에서의 영상산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광산업 그리고 그 외 여타 다른 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혼합되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일단 허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문화상품의 어떤 소비 패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영상산업의 어떤 개념 및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상산업과 관광산업 간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또는 영화에서 나타나는 간접 광고, 즉 PPL에 관련된 어떤 이해가 우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면 영상산업은 하나의 미디어 산업, 그리고 정보기술산업, 그리고 디자인산업, 예술산업, 캐릭터 산업, 관광산업과 같은 여러 가지 산업의 파급적인 어떤 효과를 맺는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하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영상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어떤 관계를, 연계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들은 하나의 문화상품, 특히 영화 상품에서 관련된 관광 상품의 소비를 유발하는 PPL, 즉 간접 광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영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아름다운 관광지의 어떤 환경들, 그리고 인물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들이 간접 광고들을 통해서 소비자의 어떤 구매 욕구를 촉진시킨다는 점이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말하면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영화에서 매료된 어떤 관광지, 아름다운 관광지의 형태, 그리고 그 스타의 어떤 스타성,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캐릭터, 내지 어떤 간접적인 어떤 그런 상품들과 관계된 상품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질랜드 영화였죠.
반지의 제왕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어떤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그 상품, 관광 상품을 사기 위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욕구들이 그만큼 다 작용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기 이전에 어떤 관광 상품의 구매보다 반지의 제왕 이후에 나오는 방문객들의 수가 그만큼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두 번째에서는 해리포터에 관련된 얘기인데 영국의 방문하는 어떤 그런 관광객의 숫자들이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해리포터에 관련된 어떤 캐릭터 상품들 자체가 어떤 그 한 매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1년 동안에 판 그 자동차의 판매액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을, 상품들을, 그리고 관광 상품들을 판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볼 때 하나의 문화상품의 어떤 소비 패턴들은 관광 상품과의 연계와 맞물려서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영화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그 관광산업의 일종의 촉진제로서의 어떤 간접 광고 효과, PPL 문제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런 영화 산업이나 영상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 경제적 수준에서 어떤 이 산업을 바라보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자기 의지의 표현을 나타내는 용어로 마니아라든지 컬트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한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지적해주는 아니면은 측정해줄 만한 어떤 척도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화적 성격, 한 사회의 문화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이 정준희 박사님께서 잠시 정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진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적극적인 이제 소비 패턴 같은 것이 드러나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알고 보면 이 적극적인 이제 매니아라든가 아니면 컬트 문화라든가 이런 식의 개념들이 사실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문화상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품으로서 인정받고 또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만들어진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사실 우리가 좀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뭐랄까요? 좀 더 낮은 이제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어떤 것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가 되려면 되게 고급한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서로 간에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는 그런 식의 좀 분리되지 않았던 개념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아마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영화에 있다든가 아니면 텔레비전 산업에 종사한다든가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그렇게 그 환영받는 그런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존경받는 직업이라든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시절 같은 것이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왜 현대 시대에 와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소비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적극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드러낼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해의 어떤 선결적인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컬트 문화라는 말이라든가 이제 대중문화라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됐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부터 출발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컬트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저는 이제 처음에 컬트라는 말 자체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들었을 때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못한 채 아마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컬트라는 말은 좀 더 어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로 이제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컬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좀 더 이제 기본적으로 가보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 있죠. 그 개개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마다 예를 들면 비너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리스 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신들을 이제 모실 때 그 신들에 대한 어떤 숭배의식 이런 것들을 컬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컬트적인 현상이라는 건 상당히 광적이고 심지어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현상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우리가
영웅본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웅본색이라고 하는 영화는 처음에 1차 개봉관에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던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른바 재개봉관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 사이 입소문이 퍼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그 소비계층들이 생겨나게 됐고 자기들끼리 이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를 막 극장을 돌아가면서 여러 번, 2번, 3번 보면서 그 대사를 흉내내고 옷을 따라 입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의 소비 형태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컬트 영화라고 하는 말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떤 특정한 종류의 것에 대한 되게 열정적이고 광적인 어떤 숭배 현상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결되는 말이 이른바 이제 마니아라는 말이죠. 마니아라고 하는 건 그 말 자체로 되게 광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연결된 게 이제 팬덤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이 팬이란 말은 퍼네틱이라는 그 영어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건 역시 굉장히 광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컬트라든가 마니아라든가 이 팬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정한 집단의 어떤 열광적인 숭배 행위로까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약간 일탈적인 행동으로까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것이 어느 순간 의미의 변화를 거치면서 이 마니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이른바 이제 전문가에 가까운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을 정도의 아주 열정적인 팬이 됐고 이 사람들이 그 문화산업의 특정한 소비 행태 같은 것들을 정의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수용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수동적인 형태로 매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고 새로운 해석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생산 과정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권력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단지 제작자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던져주면 그냥 알아서 먹는 그런 식의 이제 집단이 아니라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광적이면서 또한 굉장히 열정적인 소비 패턴까지도 가지게 되는 그런 집단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된 또 하나의 개념으로서 이제 하위 문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하위 문화라는 개념은 원래는 이제 문화가 좀 더 지배적인 문화, 다시 말하면 고급한 문화라는 것이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건 좀 더 저급한 문화다라는 인식에서 이제 출발하게 된 그런 개념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개념이 확장이 되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이 되고 따라서 문화라고 하는 건 특정한 예술의 형태만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다시 말하면 새로운 계층들이나 여러 가지 연령층이나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어떤 새로운 문화 집단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하위 문화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하위 문화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모든 말에 다 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군사 문화도 일종의 하위 문화가 되는 셈이고요. 또는 이제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자면 고스톱 문화 같은 것도 일종의 하위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이제 지배 문화라는 틀에서 무시되었던 이 하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각각의 부문에 있어서 어떤 욕구를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이걸 만약에 소비자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되게 적극적인 소비 계층들을 대변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문화로 대표되는 하위 문화가 있다면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특정한 문화 상품이라든가 특정한 문화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열의 문화 상품의 어떤 제작에서부터 소비까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려 요소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위 문화라고 하는 그런 말도 이 문화 상품의 소비 패턴의 다양화라든가 적극화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어떤 용어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문화 상품의 소비 패턴,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 상품이 어떻게 소비되는가의 문제를 접근해 보더라도 우리가 애초에 깔고 있었던 전제, 영화는 산업이자 예술이라는 것, 그러니까 영화라는 상품을 바라볼 때 그것이 경제적인 시각 혹은 경제적인 수준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문화적 가치까지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영화라는 상품의 해외 진흥, 해외 수출로 인한 어떤 국가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관련 문제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좀 더 관광학적인 시각에서 과연 국가 이미지 브랜드 제고 이외에 다른 효과들이 어떠한 효과들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허신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상품의 어떤 관광지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화 산업이 미치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런 영향들, 그리고 영화 산업이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영화 콘텐츠의 직접적인 수출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가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접 광고에 의한 관광지의 방문, 즉 간접 광고에 의해서 그만큼 관광지의 어떤 그런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세 번째, 네 번째는 영화 테마 공원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 상품 개발이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그 영화 콘텐츠의 직접적인 수출에 관련돼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미디어 영상학과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화 상품 자체, 영화 제작에 관련된 것들이 그만큼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고 실제로 영화 제작을 통해서 수많은 돈들이 많이 수입이 올려지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맞춰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나오는 국가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류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한류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한류가 가지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들을 직접 저희들이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류 열풍을 통해서 이 효과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분야의 아주 큰 하나의 문화 수출 품목이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겨울연가라든지 그리고 태왕사신기라든지 여기에서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되고 그랬지만 그 투입된 시점에 어떤 그런 수익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류 문화를 통해서 어떤 가요 문화 아니면 영화 문화, 다른 영상 문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수익들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한류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그리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간접 광고에 의한 관광지 방문객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번 그 두 번째 주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죠. 그 뉴질랜드에서의 반지의 제왕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해리포터에 관련된 어떤 그런 산업, 그 영화 산업 자체가 그 관광 산업에 무수한 영향을 미쳤고 그것에 따른 어떤 캐릭터의 어떤 상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90년대인가요? 90년대에 우리나라 모래시계라고 하는 어떤 그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정동진이라고 하는 어떤 큰 관광지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하나가 단 한 편의 어떤 그 커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관광지가 됐다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그 태왕사신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태왕사신기를 통해서 태왕사신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세트장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세트장에는 수많은 일본 팬들과 중국 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방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태왕사신기의 어떤 캐릭터나 태왕사신기를 열연한 어떤 배우들에 의한 관광 상품이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많이 그러한 수익의 창출하는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들은 겨울연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남이섬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어떤 관광지 그리고 그 관광지를 톡톡하게 이용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힘들, 그런 능력들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리라는 영화를 통해서는 그 쉬리에서 나왔던 하나의 그 벤치에 앉았었던 맨 마지막 장면의 어떤 그런 배경들을 통해서 그 삼성 영상재단에서 만든 어떤 그 투자였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의 쉬리 패키지라고 하는 신라호텔에서 쉬리 패키지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영화 상품, 드라마의 상품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광 상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영화 테마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화 테마공원 하면 여러분들께서 언뜻 떠올리시는 것들이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미국의 어떤 그런 테마파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마파크에서 벌어들이는 어떤 연간 매출액이 과거의 관광지 하나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매출액보다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이유들은 우리가 간접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영화를 통해서 얻었지만 그 테마파크에 가서 우리들은 그러한 놀이 문화 그런 시설 자체를 직접적으로 영화를 하면서 자기가 그 영화에 몰입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의 관광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캐릭터 상품의 개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즈니의 어떤 캐릭터 상품은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라는 어떤 단순한 캐릭터였지만 그 캐릭터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익, 관광 상품에서 나오는 어떤 이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디즈니를 통한 그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를 통한 어떤 그런 하나의 캐릭터가 지금은 미국의 거대 산업 및 디즈니라는 미국 내에서 10대 안에 들어가는 어떤 큰 문화 콘텐츠 회사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큰 독보적인 존재가 하나의 캐릭터의 개발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의 상품, 영화의 상품, 영상의 상품, 드라마의 상품들이 실질적으로 관광 상품과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는 부분에서 그만큼 관광지능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 중문단지에 위치한 쉬리벤치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제가 잠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제적인 시각에서 산업적인 마인드로 관광 상품과 영화를 비롯한 문화 상품을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관광 지능 효과라든지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등은 이 민간인 차원,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나라의 정책적인 차원 혹은 법제적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책, 문화산업 관련 정책과 법제에 대한 의견을 잠시 정주희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적극적인 어떤 소비 문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착목해서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관이라고 부르는, 다시 말하면 이제 국가라든가 정부, 그다음에 지역자치단체 이런 데서 이제 요즘 관심이 이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나 이제 지역자치가 이제 지역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이제 획득하게 되면서 각각의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지역의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문화 상품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의 이제 영역의 특성상 이것이 특정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한 그 정책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가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산 영화제라든가 아니면 전주 영화제 또는 부천 영화제 이런 식의 것이 그 각각의 지역에서 얼마만큼 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분명히 각 지역자치단체들이 특정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문화 영역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결합해서 그런 식의 것을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유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다음에 시민 문화의 뭐 향달과 어떤 영유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들로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국가나 정부가 또는 지역자치단체가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밀해야 된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단지 이제 영화산업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아주 일반적인 문화산업, 다시 말하면 이제 방송산업 또는 뭐 디자인산업 이런 것들로 이제 크게 확장돼서 영화산업을 핵심으로 한 어떤 거대한 문화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논의되고 있는 이제 미디어 관련법에 관련된 논쟁들도 사실은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국가나 정부가 문화와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서 새롭게 어떤 활발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면 관과 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과 민의 관계는 관은 이를테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좀 더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화 영역에 있는 분들이 또 그것을 잘 받아안아서 제대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탕을 깔아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움을 받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특정한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의 목적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아주 창의적으로 또 자신의 창의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바탕으로서의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로서의 어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례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문화상품의 특성상 이 단지 경제적인 시각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노력과 더불어 어떤 정책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그런 말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민간적인 영역에서의 노력과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어우러진 가장 대표적인 예는 좀 전에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영화제나 문화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축제를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광학과 허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정준희 박사님이나 어떤 우리 장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민과 관의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저는 경영학자이고 관광 경영학자이다 보니까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드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 바람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자면 하나의 문화축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영화제들도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데 1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0여 개의 축제가 있지만 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수익을 내는 축제는 5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1000개의 어떤 그런 축제들은 없어져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어떤 그 제의성을 비롯한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반영들을 우리가 그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축제의 어떤 그 영화제나 이런 부분들의 의의가 있다는 거겠죠.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경영학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축제 그리고 우수한 축제 그리고 수익을 보는 어떤 그런 축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전남 강진의 청자 문화제, 안동 탈춤 페스티벌, 그리고 진주 남강의 유등축제, 그리고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등이 있는데요. 이 축제들의 어떤 그런 효과, 그리고 관광객들에 의한 어떤 그 효과들을 살펴보면 관광객들이 직접적으로 온 데 따른 어떤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외부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방법, 그리고 고용 기회가 그만큼 많이 확대된다는 것, 그리고 지역 경제가 발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가 그만큼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의 어떤 생활의 질들이 향상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의 어떤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영화제, 영상의 어떤 그런 축제들을 대해서 제가 3가지 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는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칸느 영화제에 관련돼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영화제는요 지금 14회를 맡고 있고 전주영화제는 10회를 맡고 있는데요. 이 영화제 기간 동안에 매년 20만 명이라는 방문객들이 영화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20만 명이 매년 그곳에 그 방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들, 여러 가지 어떤 영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 도시는 그 영화 기간 동안에 맞추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방문객들이 직접적으로 그 경험할 수 있는 영화 촬영소 아니면 드라마 촬영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어 상품들을 그 방문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영화 산업과는 관계가 없지만 질 좋은 그 지방만의 특수한 문화 내지 어떤 그 지방만의 특수한 관광 상품들을 그
방문객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의 칸느 영화제인데요. 칸느 영화제는 1946년에 맨 처음에 시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 칸느 영화제는 매년 5월에 수많은 연예 스타들, 또 무비 스타들이 오기도 하고 그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는데요. 매년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축제로 인해서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자원적인 간접 사회 자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계속 창출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영화제를 통해서 그리고 문화제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수익과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발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영화제,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 여러 영화제들이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일본의 유바리 영화제를 비롯해서 많은 영화제들이 그 지원금, 자원 부족, 자금 부족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영화제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것이 주도가 민간 영역이 됐건 아니면 국가적 정책적인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그 영화제를 육성을 하건 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마인드, 경제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 사실 자체에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주제에서 바로 이 경제적인 시각, 특히 우리 경영학을 전공하신 우리 허진 교수님께서 이 경영학적인 어떤 마인드에 입각해서 어떤 영화제, 문화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 영역보다 이 정책적인 마인드, 이 문화적 정책을 어떻게 그 주도를 해 나가고 그 정책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이 스크린 쿼터 제도를 비롯한 영화 진흥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2006년 7월 1일부로 그 전의 스크린 쿼터제에 비해서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 일수가 반으로 줄게 되는 이런 어떤 정책이 시도가 됐고 현재까지 그러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스크린 쿼터 제도를 비롯한 각종 영화 지원 정책 혹은 육성 사업 등 이 관 차원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마인드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정준희 박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제 관과 민의 이제 어떤 협조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통한 그러니까 지능이라든가 아니면 그 영역의 활성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우리 허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특정한 이제 문화제나 이제 축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이제 산업적으로 얼마나 이제 생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환기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과 함께 동시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정책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도 이제 말을 드렸지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산업에 대해서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사용하고 우리가 또 문화에서는 또 문화 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또 이제 문화 산업 정책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복잡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마 이제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해서 이제 최근까지 그 문화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이제 지역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그것이 과연 이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또는 그러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심영래 감독께서 만드신 이제 용가리라든가 지금 이제 디워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영화들이 산업적으로 성공했다 그렇지 않았다는 평가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과 논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준 결과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쟁들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정책적 마인드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좀 더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시야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제 산업도 당연히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만 산업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1년 또는 5년 또는 10년 안에 특정한
기간 안에 내가 의도한 효과가 특정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 의도한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 걸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문화 쪽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이 정책을 만약에 그렇게 너무 짧게 잘라서 이제 만약에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이 실제로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우리가 문화 산업을 굉장히 좀 발달시킨 나라라고 보이는 그런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특별하게 지능을 한다거나 개입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시장도 굉장히 크고 해외 시장이 또 워낙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적으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어떤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프랑스라든가 독일, 뭐 일본 또는 이제 영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을 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켜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류가 당장 딱 떴기 때문에 그 한류가 있으니까 우리의 영화 산업과 우리의 드라마 산업과 텔레비전 산업은 당장 이제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생존 가능할 거야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선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단적으로 당장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스크린 커터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뭐 우연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영화의 편성 일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관객 동원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한국 영화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죠. 한류는 이미 끝났다라는 그런 식의 혐한류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이 잠시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자부심을 줬고 자존심을 줬고 산업적인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이 이것이 산업에 너무 의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밑으로 이제 추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느냐 아니면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냐는 일단 논외로 한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한류라고 하는 것의 산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만들어졌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몇 년 안에 얼마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장기적인 마인드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던져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 이야말로 이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어떤 밑바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영화 문화 혹은 문화 상품, 현대사회 문화 상품을 논할 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영화 스크린의 독과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 대기업의 어떤 수직 통합 시스템, 뭐 산업적인 어떤 파이를 키우자는 어떤 주장, 어떤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논리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과연 영화라는 상품 그리고 문화라는 상품을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볼지 아니면은 문화적 가치를 염두에 둔 시각으로 바라볼지 등에 대해서 심각한 대화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화는 예술이자 상품이라고 했었죠. 영화라는 것은 산업이자 예술이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 경제적인 시각만으로 바라봐서도 안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문화적인 시각만 그리고 너무 독창적인 튀는 듯한 시각만으로 바라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결론이 다소 뭉뚱그려진 듯한 뭐 양비론 혹은 뭐 양시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라는 상품, 영화라는 산업의 특징 자체가 그리고 또 문화상품의 특징 자체가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시각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까지 영화산업과 마케팅 8강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강승우 교수님께서 영화산업과 마케팅을 진행을 해주시게 될 텐데요. 좀 더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마케팅 사례들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공부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자,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수고를 해주신 이 두 분 교수님과 박사님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